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권역별로 하위 10%는 탈락, 10에서 30% 사이는 경선 기회를 주도해 20% 감산, 여기에 동일 지역 다선 의원은 15% 추가 감산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중진 의원들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죠. 지역별 여론조사 비율도 달리 적용한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빅매치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 도전장에 인천 계양을 출마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입니다. 제3지대 움직임은 오늘도 활발한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16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이 불변의 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 점령하는 내용도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반민족적,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를 찾은 가운데 동행한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볼덩이를 추겠다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피습 15일 만인 내일 당무에 복귀해 산적한 당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에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데다 북한발 도발 가능성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첫 대선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경쟁 후보들과 큰 격차를 벌이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뭉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을 휩쓸었습니다.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감독상 등 8관왕을 차지했는데 한류 흐름을 타고 이민자 콘텐츠도 동반 흥행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통상 2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는 매화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제주에서 개화했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하는 내용도 헌법에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열린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주민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처럼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나라 헌법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 등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북한 헌법엔 이런 조항이 없다며 주권 행사 영역에 대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우리를 적대적 교정국으로 지칭하며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명시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은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대남기구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과 경의선 같은 선대의 유산까지 부정하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우리 측과 대화와 협력을 담당하던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회담을 주도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당국과 민간의 교류 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맡아온 금강산 국제관광국이 대상입니다. 앞으로 남북회담이나 경제협력, 민간 교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50년 넘게 이어져온 남북관계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경의선 북측 구간을 파괴하고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와 함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기념탑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 노력을 기린 것이고 경의선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유산인데 이마저 부정하는 꼴입니다. 한반도 통일, 그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의 일당 체제가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노동당의 독재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인근의 지뢰를 매설한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에서도 우리 측을 완전히 배제할 뜻을 내비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인 두 곳 모두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 기반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까지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서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더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큰 서해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끊고 적대적 두 국가를 언급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한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콕 집은 서해 국방 한계선 NLL 일대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NLL은 지난 1953년 서해 5도를 기점으로 유엔군이 설정한 경계선으로 북한은 줄곧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1999년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역까지 포함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보다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NLL보다는 더 남쪽으로 그어진 서해 경비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북한은 2020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도 NLL 이남에서 실종 수색 작업을 하는 우리군을 향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NLL은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저녁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양국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모스크바 외무부 리셉션 하우스에서 양국 협력과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회담합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과 최 외무상은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와 지난해 러시아 극동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기 피습으로 목을 다쳐 병원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회복에 전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건 15일 만인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고 총선 인재 환영식도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의 당무 복귀 메시지도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화두를 잇따라 던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이 대표의 지역구 안방을 직접 공략했습니다. 동행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온몸으로 도전하겠다며 이 대표와의 맞대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초 전국을 송회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를 찾았습니다. 시당 신년 인사회 참석이란 표면적인 이유보단 여당 수장의 제1야당 대표 안방 공략이란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역시 굳이 이런 정치적 의미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 동행한 원희룡 전 장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대표를 우리 정치를 가로막는 돌덩이로 규정하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야당의 책임자가 발을 디딘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며 이 대표의 총선 출마 행보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 힘을 실어주며 정치개혁 이슈로 대야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추진 등으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데 이어 과반 의석 민주당 전체로 전선을 넓힌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는 정책과 인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여론의 호응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을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아예 공천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 당세 등을 고려해 구분한 건데 7명 정도가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교체는 하위 10%에 관해서는 우리 인원으로 보면은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다선 의원에 대한 이른바 페널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지는 기본 감산 15%에 권역별 조정지수 20%를 더해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경쟁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지만 새로 신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공천 부적격 항목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높였습니다. 인적 쇄신과 도덕성 강화를 통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좀 더 일찍 닻을 올린 민주당도 공천 심사의 속도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한 전략 지역구의 숫자가 17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때 감산 비율이 높은 하위 20% 명단이 통보되면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초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와 면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주축이 된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가 3만 명 규모의 발기인과 함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첫 발을 뗐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늘 서울 동작구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창당 취지를 발표하고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 의원, 서효영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는 발기인 대표로 한 인사말에서 기존 야당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이 주축인 신당 미래대연합 측은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제3지대를 통합하겠다는 구성에 대해서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자신도 설 연휴 전까지 제3지대 통합, 이른바 이 빅텐트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어제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을 거론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의 발언은 물리적 정치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서 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24조 원 규모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가 도입 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겁니다. 위헌 결정 등을 받은 5개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탓에 준조세로 불립니다. 여권 발급자가 국제교류 기여금 명목으로 내는 15,000원, 모든 출국자가 출국 납부금으로 내는 11,000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화관 관람객들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올해 징수액은 24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7년 14조 4천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오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지난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63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 24조 원의 가외 수입이 사라질 경우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부담금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와 국민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설 연휴 전후로 70만 명이 채용됩니다. 올해를 통틀어서 채용되는 117만 명의 60%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뽑게 되는데 대부분 노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이들을 보면 고령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정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해 임금을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접 일자리에 설 연휴 앞뒤로 70만 명이 채용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63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활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3만에서 4만 명씩입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올해도 고용률 등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전후를 포함해 직접 일자리는 상반기 안에 집중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를 통틀어 117만여 개가 제공되는데 상반기에 97%가 채용됩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은 1분기 90%, 상반기 내 97%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15조 원 가량 가운데 67%인 10조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와 달리 노인 대상이 많고 빠른 채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설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사과와 배 등 16개 성수품이 역대 설 중 최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사과와 배,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설 성수품을 25만 7천 톤 공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가격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840억 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할인 지원율을 30%까지 높여 업체 자체 할인율 30%를 포함한 농축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최대 60%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휘청거리던 코스피가 결국 오늘 한 달여 만에 2,500선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낙관과 기대로 개장하곤 했던 1월 증시, 올해는 매일 조마조마함의 연속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빠지며 2,500선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9거래일 만에 0.04%, 간신히 고개를 드나 싶더니 하루 만에 1.12% 고꾸라지며 2,497.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각각 1.76%, 1.49% 떨어졌고 포스코홀딩스와 기아, LG화학, 카카오 등 대형주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밑돈 건 지난해 12월 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낙폭을 키워 장중 한때 2,49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54.83, 0.57%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지고 중국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데 더해 우리 증시 핵심 업종 성적이 저조합니다.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봅니다만은 기대와는 다르게 반도체 주가가 부진한 게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좀 성적이 나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 11.6원 치솟은 1331.8원.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와 홍해 이슈에
우리 증시에 특히 불리한 지정학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발 이슈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북한의 도발이 미국 대선 국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협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도발 빈도나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은 환율은 고점, 코스피는 저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까지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공화당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추격해오던 경쟁 후보와 큰 격차를 벌이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에서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승리는 경선 시작 30분 만에 확인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며 일찌감치 1위 자리를 확정 지은 겁니다. Well,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has been some period of time, and most importantly,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What a turnout, what a crowd. 최종 집계 결과 트럼프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는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접전을 벌인 가운데 디센티스가 결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사업가 출신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디센티스는 트럼프와 큰 득표율 차이에 낙담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는 3위에 머무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y threw everything but the kitchen sink at us. When you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you can't do it unless you have a faith.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호카는 투표율을 15%로 끌어내렸습니다. 북극 한파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한 열성적인 지지자는 트럼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 주자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이오와에 몰아친 북극 한파도 트럼프의 대세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을 조기에 마감하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이달 말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르면 오는 30일에서 31일로 예정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거나 만기 후에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줄일 경우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데 모여서 인류 공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현지 시간 15일 닷새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54회째를 맞은 올해 다보스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합니다. 또 기후위기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다자주의 무역의 후퇴,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을 피하며 인공지능을 인류 번영의 도구로 활용할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까지 휩쓸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도 한국 이민자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폭 운전으로 시작된 두 남녀의 시비가 복수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딜레마와 고충을 녹여냈다는 평을 받는 성난 사람들.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단연 빛났습니다. 미니시리즈 TV 영화 11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등 8개 부문상을 휩쓸었습니다. There was a Carl Jung quote that was our North Star. One does not become enlightened by imagining figures of light, but by making the darkness conscious. 특히 스티븐 연과 베트남계 엘리 웡이 각각 나무 주연상과 여우 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Danny for teaching me that judgment and shame
is a lonely place, but compassion and grace is where we can all meet. 앞서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 14일 크리틱스 초이스의 작품상, 남녀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4관왕을 휴스턴터에서 미국 언론들도 에미상 시상식 싹쓸이, 아시아계의 역사, 아시아계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며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상황에서 지난 2020년 미나리에 이어 성난 사람들, 패스트라이브 등 이민자 콘텐츠들도 미국 주류 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다음 달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도 남녀 주연상 등 3개 부문에서 후보로 올라 있어 릴레이 수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 제주도에는 매화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한 달가량 빠른 개화인데요. 최근 들어 유난히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정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한 공원. 앙상한 가지 위로 하얀 매화가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공원을 거닐던 사람들은 한겨울에 핀 매화에 발을 멈추고 이색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겨울인데 따뜻해서 좋아요. 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소박하고 단아한 매력이 일품인 매화는 보통 다른 봄꽃보다 조금 이른 2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그것도 86년 만에 가장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낮 기온이 18.4도까지 치솟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나타난 것이 원인입니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15일 매화가 공식 개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겨울 추위가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반짝 추위는 풀렸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2월 상순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밀려오며 단속적인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12월에 기승을 부렸던 북극 한파처럼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는데요.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자, 일단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하위 10%는 탈락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현역 한 7명 정도 된다고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하위 10에서 30% 의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경선에 부치되, 그러니까 경선을 할 수 있게 해주되 감점을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 한 20% 정도 마이너스를 준다고 하고, 자, 사실상 하위 30%까지는 그 불이익을 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3번에 있는 내용.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 경선 득표율의 15% 추가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선 중진들 최대 35%까지 감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지금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공천심사 방향 기준을 발표한 걸로 봐서 이거는 공관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당내 그 실무기구에서 그 마련된 안을 이제 보고받고 추인한 게 아니겠나 싶고요. 이미 당에서는 제가 굳이 의심을 해보자면 네. 10월, 11월에 각 지역에 당무감사를 했어요. 네. 지역구별로 당무감사도 하고 그 지역에 그 해당 현역 의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그 여론조사도 마쳤고요. 그래서 그
그걸 다 놓고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짜지 않았나 싶어서 혹여 지금 한간에서 얘기되듯이 그 용산이나 내각에서 차출돼서 내려오는 그 후보 예비 후보 숫자에 맞추어서 이런 그 공천 심사 기준 같은 거를 정하지 않았나 뭐 그런 그 의심도 드는데요. 네. 일단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선 중진에게는 이제 불이익을 주도록 엄청난 예. 불이익을 주는 건데 혹시 그러면 다선 중진 영남 쪽에 중진 의원 중에서 수도권으로 험지 출마를 하는 경우는 가점을 혹시 주는 그런 게 있는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할 때만 이런 감점이 있는 건지 그게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가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전략 공천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한데 아무튼 오늘 좀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뭔가 이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기준을 짠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살짝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험지 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오늘 첫 회의 내용을 이제 발표한 거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반영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물갈이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역구와 해당 의원들이 누구이며 거기에 어떤 경쟁자들이 배치돼 있는지를 보면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의심을 하듯이 이게 사전에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혹은 여권 핵심부에서 물갈이를 위한 그런 포석으로서 이런 룰을 정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뭐 해당 그 지역이 어딘지,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경쟁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속단하긴 좀 이르고 그냥 수치상 이런저런 비율을 보면 이거는 예년에 국민의힘에 공천을 할 때도 비슷한 룰이 아마 적용이 됐을 거고 다른 당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하위 10%, 하위 20%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가 뭐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이제 그런 공천 룰 같은 거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당무감사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혹은 뭐 검찰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출사표를 내고 각 지역에서 경쟁에 나선 그 명단을 보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지금의 경쟁 구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당이든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늘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잡음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율 내지는 뭐 다선 중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물갈이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항상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정말 공정하고 혁신적인 그런 공천이냐 아니면은 뭐 당 실세, 뭐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이 공천되는 거냐.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이제 특히 공천 파동이 크게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친이에 의한 친박, 이른바 학살이라는 그런 공천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말미에 이른바 찐박 공천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구도랄까요? 판세랄까 이런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가운 게 사실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공천 파동까지 겹치게 되면 총선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당 안팎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고 또 당내에 논란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공천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장차관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다 합하면 50명 정도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누가 공천을 받을지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래픽 다시 한번 주실까요? 그래픽 다시 한번 주시면 경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금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도권, 호남, 충청은 여기 이제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좀 보고
민심을 80% 반영하겠다. 그리고 강남 3구의 영남, 강원 여기는 이제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당심 반, 민심 반 이렇게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심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이제 경선의 룰에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게 그나마 본선에 그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합리적인 룰이라고 보고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한 데는 당심을 많이 반영하더라도 그게 이제 본선 경쟁력에 별로 지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런 룰이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중진 다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 페널티를 안고서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35% 이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선 현역 중진들의 뭐랄까요 그 지역 내에서의 조직력이나 파워를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전하는 신진 인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과연 하위 10%에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컷오프가 되지 않는 이상 저 정도 룰을 가지고 특히 영남권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다선 중진들을 얼마나 물갈이할 수 있을지도 국민의힘 안팎으로 좀 주목이 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35% 페널티를 줘도 현역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얻은 표의 35%거든요. 그 정도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다선 중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선 득표율의 35% 반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중진들이 꽤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도덕성 기준도 좀 강화했어요. 성폭력 2차 가해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 상황을 좀 고려한 걸까요? 네, 다분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등을 성폭력 2차 가해 이런 거는 이제 뭐 현근택 의원이라든지 그동안에 사실 최근 몇 년간 성비위 이런 사건이 사실 민주당에 유독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분히 의식한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셔서 뭐 정치개혁 과제 던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공천 기준 발표하는 것도 보니까 민주당의 아픈 고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좀 약점 이런 걸 아주 세심하게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성희롱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지 2시간 만에 이 불출마 입장을 낸 건데 교감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공관위에서 엄격하게 저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직후에 바로 불출마 의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종의 위기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특보로 알려져 있는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이죠, 그분이. 그분 관련해서도 과거에 이제 성비위 논란도 있고 또 뭐 음주운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잇따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불출마 선언은 당 차원의 위기 관리가 아닐까 싶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런 측근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측근들을 그냥 놔둔 채로 이제 다른 어떤 공천 쇄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일종의 이제 공천 쇄신 내지는 물갈이를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지금 강의원 당대표 특보에 이어서 현근택 부원장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친명계에서 불만도 좀 감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비명계로 불똥이 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비명계로 불똥이 튄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후보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검증위에서 지금 계속 적격 부적 예비 후보들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그 사례 중에서 저 같은 이렇게 외부자의 시각으로 볼 때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격 판정을 내렸는가 하면 또 다른 사례, 그러니까 그분들은 친명 분들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 중에 뭐 예컨대 최성 전 시장이라든지 또 전 동작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비명계 그런 분들은 친명계 의원들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같은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에 그게 이재명 대표로 인한 딜레마가 분명히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적격으로 주면 황운하 의원이랄지 노웅래 의원을 적격 판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 때문에 결국은 납득하기 서로 충돌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서막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공천 파동의 서막이 시작됐다. 현근택 의원이 아주 부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 민주당 잔류를 택한 윤영찬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공관위가 좀 공정하게 앞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전국 순회 중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도 동행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 한동훈 장관이 원희룡 장관 띄우기에 이제 들어간 이런 발언도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발언이 좀 눈에 띄었는데 오늘 인천시당 신년회도 이재명 대표 지역구 바로 옆 계양 갑 호텔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다 뭐 이재명 대표 겨냥한 행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읽히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 가장 흥미로운 빅매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 당의 장수와 원희룡 후보가 대결을 하는 건데 설사 패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 지역이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거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본 적이 없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무려 5선을 했던 그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절대 열세 지역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때 저 지역에 출마하는 명분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권의 중량감 있는 대선 주자인 장관 출신의 원희룡 후보가 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선거가 됐거든요. 늘 종로가 제일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계양을이 관심이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방어하는 측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도전하는 측보다. 사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설사 저도 본인의 몸값은 더 높아질 거고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도 제가 보기엔 떨어질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지역구에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수겹장이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직접적인 그 도전이기도 하거니와 지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포석으로 이제 이런 매치업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목적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거물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당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또 선거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목적 포석을 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개항을에 예비후보 심사 이미 신청을 해서 적격 판정 받지 않았습니까? 네. 빅매치는 성사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거기 예비후보로 거기를 신청을 했으니까 적격 네. 판정을 내린 것이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장관은 뭐 출마해서 설사 패배한다 해도 전혀 잃을 게 없는 그런 아주 그 선거 구도가 됐고요. 또 오늘 상황이죠. 원희룡 장관은 아주 출마 선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원희룡 장관은 지금 공천심사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제 공천이 확정된 그런 거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또 그 대통령실에 고위직 맡으셨던 분들이 영남 아니면 강남으로 희망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 험지를 선택하면서 이제 다른 장차관 출신들도 좀 수도권 험지로 갈 확률이 좀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영남권이나 강남으로만 그런 분들이 가면 결국은 현역 물갈이한 자리에 그런 분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갖고 있는 의석보다 늘어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도 있는 분들은 수도권 험지에 배치를 해서 한 석이라도 더 당겨오고 대신 영남이나 강남의 자리를 물갈이를 통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를 조금 신인들이며 젊은 사람들이며 어차피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그런 공천을 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멋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 또 우리 공관위원장이 또 뭐 쿨한 공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공천이 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그리고 멋있고 이기고 쿨한 공천은 사실은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다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끝났을 때 국민들이 평가해서 공천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출신 원희룡 장관 사례 보면서 좀 험지 출마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사항을 담아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흉기피스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하는데 뭐 인천 계양을 출마하시냐 이 기자들 질문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당내 현안들이 많은데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내일 뭐 인재 영입 환영식을 겸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일종의 이제 당의 분열, 현직 의원들의 탈당을 비롯해서 또 전직 당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그와 관련된 이제 당원들의 뭐 탈당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론적인 의미에서라도 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단합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지난번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서로를 뭐 이 죽여야 끝나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는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전히 이게 이제 21대 국회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만 국회에서 양당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거의 모든 현안에 있어서 거의 대결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무슨 민생 법안들도 많아요. 게다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거를 야당은 일방 처리를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검토하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1당의 대표로서 어찌됐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치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하나 여전히 남은 국회 기간 동안에 어떤 여야 간의 뭐 협치,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그럼 민주당 입장이 빨리 정해져야 되니까요. 내일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일 당무 복귀인데 이재명 대표 피습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이후에 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물타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세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맞받았는데요. 자,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와 총리실의 가짜뉴스 유포도 부족해서 신고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의 그러한 반발이야말로 그 헬기 이송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들께 대한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상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한 여당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까지 듣고 오셨는데 오늘 소방청이 직접 이송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이거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나서는 건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게 권익위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권익위 쪽으로 신고가 여러 번 접수가 돼서 그 접수된 신고를 근거로 이제 또 그거를 그냥 신고 여러 건 됐는데 권익위 차원에서 그냥 묵살하는 것도 또 그게 또 다른 그 의혹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하시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물론 이제 경찰 발표나 총리실에서 일보로 나온 그 열상이라는 그런 보도 그런 거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뭐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빌미를 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경찰이 또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뭔가를 키우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거는 좀 오버한다는 과유불급의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내일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실천적인 그 제안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겨냥해서 오늘 규탄 대회도 열었는데 자,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권익위는 오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사하겠다, 이걸 알려드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하고 결과를 내야 되니까 뭐 조사를 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뭐 언론에까지 이렇게 어나운스할 문제인가 싶고요. 그것 역시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오늘 그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연 것도 경찰 수사의 의아함이나 미진함은 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말하자면 범죄자가 썼다는 변명문 같은 거 그거 왜 공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신상 공개도 물론 이제 독립적인 위원회의 판단이라지만은 안 됐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마치 무슨 배후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거나라는 식의 음모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이 불행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그 뒤에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을 너무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총선의 유불리 이런 거를 뭐 모든 사안에 따질 지금 시점이긴 합니다만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테러를 당한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사건에 대해서마저
이후 과정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 정치가 대결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구나 이런 뭐랄까요 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 등 제3지대 세력도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나온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당당하게 꾸짖고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냐 이재명 대표가 나쁘냐에 대한 판단을 마쳤습니다. 둘 다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국민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는 이 구호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위치에 오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를 잠시 멈추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래를 제시해야 된다. 네. 최근에 신당을 만드는 분들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축사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긴 한데 오늘 뭐 유튜브에 공개된 이 두 분의 대답 내용을 보면 연대 가능성이라든가 연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가 아직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탐색하는 기간 네. 이라서 큰 틀에서는 이제 합의를 하죠.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를 종식하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또 그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자. 이런 큰 틀에서는 쉽게 아마 합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늘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연대나 뭐 심지어는 통합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그 난관이 도처에 숨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은 이미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네. 당원도 5만 명이나 모았고 공약도 계속 발표를 하고 이제 이번 주말이면 당이 하나 정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당명도 있고요. 당 칼라까지 정한 이런 상태인데 네. 지금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든 그 뭐죠 또 미래대연합 그 현역 의원들 주축이 되어 있는 그 미래대연합은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 서로 진도가 달라 있는 이 그 결사체들이 과연 네.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개혁신당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명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고요.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 당명을 같이 쓰고 싶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앞으로 그 구체적인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난관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조금 묘한 분위기가 지금 오히려 그 탈당하고 신당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이준석 위원장에게 계속 합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더 적극적이다. 예, 그런 상황이면 굳이 당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냥 이준석 신당에 들어오시면 되지 창당하자마자 또 합당을 한다. 이것도 썩 그렇게 그 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난관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합당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연대까지는 뭐 어느 정도 모르겠으나. 할 수 있어도 예. 화학적 결합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목표 의석수 50에서 60석 정도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모든 세력이 다 결합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는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뭐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저 5, 60석이라는 목표의 어떤 근거 네. 이제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를 해야 결국에는 양 당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5, 60석을 만약에 신당 추진 세력들이 의석을 얻는다면 누구도 과반이 될 수가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강력한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과거의 사례로 보면 예전에 김종필 총재의 무슨 자민련 이제 이런 정당이 한 5, 60석 얻었을 때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국회를 3당 체제로 재편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보다 정밀한 그 신당의 총선 목표 전략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그 여러 신당들 간에 이른바 이제 합종연행 통합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 전제 조건 위에서 네. 좀 더 정밀하게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앞서 진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진도가 많이 나간 데들도 있고 사실은 이미 정당을 만들었던 뭐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오늘 설 전에 그 빅텐트를 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요. 그게 네. 일단 빅텐트만을 목표로 막 논의를 서둘러 가지고 집을 하나로 만드는 이제 그런 절차를 끝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각자가 어쨌든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내 보이고 그럼으로써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우선된 네.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런 게 좀 그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지 통합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줄어들거나 정체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설 이전에 무작정 서둘러 가지고 빅텐트를 만들자라는 게 꼭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은 어떤 정당도 지금 이제 한 5개 정도의 삼지대의 신당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어떤 정당도 자강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삼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인 어떤 확장성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나 그런 능력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신당이 그러니까 제3지대가 성공할 그 토양이나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제까지 실패를 많이 그 관찰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당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오히려 거대 양당은 원래 저 정당들은 저래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신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정말 원칙과 기준 없이 그냥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합종 연행하는지 어떤지를 아마 냉정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지율로 드러날 텐데 그걸 봐가면서 저는 그 다음 행보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신당을 평가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기존 정당보다 더 엄격하게 볼 것이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은 당명 아예 개혁신당으로 정했고 오늘 뭐 로고도 발표됐고 상징색으로 주황색을 선정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본부장 말에 따르면 개혁 오렌지. 자, 이 색깔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수 빨강이고 정의당이 노란색인데 이 섞으면 주황색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색이 일반적으로 어떤 젊음이나 도전 이런 걸 이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저 개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젊은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당의 주축들을 봐도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당의 정체성에 맞는 색깔을 검토하다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런 로고와 그 색깔을 정하게 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앞으로 그 삼지대에서 어떤 통합이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어떤 더 큰 정당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당명과 또 저런 상징색 로고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긴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징색과 예. 또 당명 로고 이런 걸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아있는 색깔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빨강, 파랑, 뭐 노랑 초록, 빼고 노랑 뭐 다 썼죠. 예전에 연두색도 쓰고 그렇죠. 보라색도 녹색은 있어. 예전에 또 국민의당이 썼기 네. 때문에 남아있는 색깔도 별로 없다. 어쨌든 뭐 좀 활기, 미래, 젊음 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색깔로 선택하는 것 같다는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대통령 배우자법도 제정하겠다 오늘 이 얘기했는데 이건 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리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비판 수위를 조금 올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1년 반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법무부 청사로 출근할 때 들고 있던 아마 커피 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커피를 가지고 자택에서 법무부 청사까지 던킨 매장이 없다. 이거 그때부터 뭔가 아이템을 등장시켜서 대선 모드를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좀 반전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이준석 위원장이 좀 경솔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그 전문점 네. 커피보다는 좀 싼 그 굉장히 서민적인 커피여서 이걸 의도적으로 들은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반전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준석 위원장이 착오였다. 좀 사과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지방에 갔다가 서울역을 들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온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사과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건 내가 착오였다. 이거 한마디 착오였다. 정도는 해야죠. 그냥 뭐 없었던 일로 지나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착오였다. 네. 이 정도 설명은 좀 예. 필요할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제3지대 가운데 뭐 여론 흐름상 가장 앞서 나가는 것도 이준석 신당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가장 빠른 것도 이준석 신당인데요. 자, 이준석 개혁 신당이 어디까지 합당해 나갈지 관심이죠. 자, 앞서 얘기 나눈 대로 이낙연 신당과의 합당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망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른바 낙준연대, 이낙연, 이준석의 연대 합당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매우 어렵습니까? 네. 그 두 정당이 지금 가장 큰 덩어리인데? 아니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네. 또 이준석 지금 저희 전 대표가 지향하는 뭐가 또 뭐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돼야 될 텐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합체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대로 양당제, 정치 혐오, 극단의 정치, 진영 정치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두 분이 함께 아마 그 말은 그렇게 하나 예. 소위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낙준연대 관련해서 진수희 의원님 설명은 앞서 들어봤고, 자,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뭐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정치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는 분이잖아요. 예. 신당을 만드는 명분이나 뭐 당의 목표 이런 거는 서로 얘기하면 합치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저 두 분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와 계획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제 대권 정치를 하실 분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일각에서는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론조사 대상도 포함이 되고 근데 그 두 가지 목표가 과연 한 당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겠냐 이 걱정이나 혹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달리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신당의 대선 주자가 저 두 분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그럼으로써 파이를 키운다면 오히려 지금의 양당 못지않은 그런 파괴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복수로 있다 그래서 그 당은 합치될 수 없거나 내지는 그 안에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시는 거하고 제 개인 생각은 좀 다르고요. 오히려 저 두 번 이외에도 더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 당에 참여해서 저 신당의 파워를 키운다면 그 양당을 능가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제3지대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 표심에 변화가 있을지 이걸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한 가지 나와서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패널 조사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거는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해서 추적해서 조사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정층이 언제 마음을 정하는지 지지 정당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은 누군지 추적하기 이제 적합한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앞서 보시면 1차 조사에서는 저 맨 마지막에 모름이 21%인데요. 2차 조사 조금 지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9%까지 줄어들었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갔느냐 봤을 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꽤 많이 모였거든요. 자, 이 여론 흐름을 진수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대 양당 두 당에 다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중도 무당층 이런 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면서 이 확 줄어들고 그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면서 이제 그 중도 무당층이 그 신당으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말씀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주어지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한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게 더 확장이 될지 또 줄어들지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수희, 박원석, 전지규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이후 응급 헬기를 이용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대표가 응급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산대병원과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 대표 측과 민주당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습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권익위발 소식이 전해지자 더 발끈했습니다. 소방청이 직접 이송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조사에 나서는 것,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신고를 핑계로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거라며 피의자의 신원과 변명문 등의 전면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당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나 국민적 비판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선동하는 건 가뜩이나 양극화된 정치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습 15일 만인 내일 최고위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당장은 산적한 당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는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총 49쪽 분량 공소장에서 검찰은 9달에 걸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결과를 총망라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통일부 산하 법인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외곽 후원 조직으로 동원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먹사연을 통해 모인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이 사실상 송 전 대표의 개인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3억 원 넘게 기부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송 전 대표가 국토부 국장 출신인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소개해줬고 이 위원이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먹사연에 각각 1억 원을 송금한 화장품 부자재 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 이사의 경우 모두 송 전 대표와 고등학교 후배란 학연으로 연결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설비업체 대표에게 7,500만 원을 후원받을 땐 송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10개가 든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직접 송 전 대표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먹사연 비용을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돈봉투 살포도 알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검찰의 정치 보복을 물리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전직 차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상관없이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통계 수치 조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각종 통계 수치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통계 수치는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설명하면서 김 전 장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 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한편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속도를 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수에 의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라 칭하며 영장 기각 납득이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는 등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 보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진 당일 아침 전문가들이 지진을 예견했지만 문 전 대통령 등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5개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을 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상반기 무렵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59곳에서 특수활동비 지출 자료가 무단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유가족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검찰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검찰은 다시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일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론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하루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소 판단을 해주신 수사심의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기소 의견이 나온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더 이상 기소를 미룰 명분은 남아있지 않다. 앞서 김 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서 등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를 낸 근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는 선뜻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권고 성격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만큼 이에 반하는 입장을 내기는 부담일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판단 자체도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압도적 결과는 아닌 만큼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구나 앞서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전임 수사팀과 현재 수사팀 사이에 정반대 판단이 나오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상황.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담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최종 결론까지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 주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수사력 논란 등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가장 성취감을 느낀 일로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3년 동안 재임하며 인적, 물적 기반에 수사 시스템 등 크게 4가지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숱하게 반복된 수사력 논란과 최근 불거진 내홍 등에 대해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도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생 사건이 다수인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구성원들의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 임기가 짧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갈등이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워온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공수처의 우선순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애둘러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번 주 퇴임하지만 아직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해 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오전 5패를 기록하고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이송했다가 검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공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공수처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또 후임 처장 인선 논의 문자를 놓고 국민권익위와 알력 다툼을 이어가면서 출범 3년째에도 자리매김에 실패했다는 지적 역시 1기 공수처의 뼈아픈 평가로 남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여운국 차장까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새로 출범할 2기 공수처가 눈앞에 쌓인 과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퇴임
퇴근 뒤에 술을 마셔 넣고 초과 근무를 했다며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이 감사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정 수령된 시간 외 수당을 환수하고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표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74%인 135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3천여 시간을 초과근무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4,600만 원을 챙긴 겁니다. 특히 수령 액수가 큰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이나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청사에 들른 뒤 초과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사무관은 지난해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한 초과근무 10번 가운데 7번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위 내에 관행이라며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 대기를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자체 점검해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징계 처분하지 않는 등 내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게 수준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눈 감고 뭐 이래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감사원은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모두 2억 1,600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고의성 등에 상응해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인식도를 조사했더니 국민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는 2%만 동의해서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정치권이 지목됐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전광 카르텔의 문제점을 드러낸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아빠 찬스를 쓴 성관이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사회적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인 1,400명에게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물었더니 56.5%가 부패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년도 조사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느 분야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교육과 종교단체, 사법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교육이, 가장 부패했다는 분야로는 정치권이 꼽혔습니다. 정당, 입법 분야의 경우 일반 국민을 비롯한 여러 조사 대상이 최근 3년 연속으로 가장 부패한 사회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 인식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인 40% 가까이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지만 공무원은 2.4%만 동의했습니다. 공직사회를 11개 행정 분야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소방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았고 건설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분야는 가장 높았습니다. 공직자들의 불법 편법적 특혜 제공과 이권개인, 내부정보 활용, 공정한 채용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국 243개 지방의회 청렴도를 전수평가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 요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을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피해 신고와 체불 임금 수령이 어려운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법을 적용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이미 공시된 자료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납품 단가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수수료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번가가 경쟁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이 자사에 유리하게 다른 업체들의 수수료율을 공개해 비교하는 부당한 광고를 했던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쿠팡은 수수료를 45% 떼어간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최대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한 건데 11번가가 20%로 가장 높았고 지마켓과 옥션이 15%, 쿠팡이 10.9%로 가장 낮았습니다. 11번가 측은 그러나 자사 최대 수수료율이 20%인 것은 맞지만 이는 185개 카테고리 가운데 3개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수수료율은 7에서 13% 수준인데 쿠팡 측이 마치 전체에서 수수료를 20%나 떼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지마켓 관계자도 15%라는 수수료는 120개 카테고리 가운데 1개에 불과하다며 평균이 아닌 최대 수수료를 끄집어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발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국내 업체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쿠팡은 LG 생활건강과의 납품 협상 과정에서 최저가 보장을 위해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LG 생활건강이 쿠팡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32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을 일주일 가까이 앞둔 지난 12일 LG 생활건강과 4년 9개월 만에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도 2022년 말부터 공급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차질로 쿠팡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와 소환에도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미영 연합군 간 공세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 선적과 에너지 도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나란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수에즈 운하 관문인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을 공격해왔지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 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지난달부터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으로 우회해 자동차 수출에 나선 현대차 등 국내 4개 완성차 업체들도 자동차 인도나 부품 공급에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수출도 항공 운송 비중이 98%에 달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홍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세계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한 달 사이 2배 이상 올랐고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임은 지난달 91%나 뛰었습니다. 홍해에 이어 원유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안정적이었던 국제 유가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뿐 아니라 유가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품 가격에서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HMM 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천만 원인 수출 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세계 물류 동맥인 홍해 항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수출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하는 내용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열린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주민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처럼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나라 헌법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 등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북한 헌법엔 이런 조항이 없다며 주권 행사 영역에 대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우리를 적대적 교정국으로 지칭하며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명시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셈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우리 사회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입장을 내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왔던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의 북방 한계선, NLL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NLL은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인 만큼 이를 수호하겠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양국 간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현지 시간 16일 북러 외무장관 회담 장소인 모스크바 외무부 리셉션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며 최 외무상에게 노란 포장지로 꾸며진 장미꽃다발을 건네자 최 외무상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고강도 작전을 조만간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이 되는데 하지만 이란이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본부를 공격하며 확전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에서 석 달 넘게 펼친 고강도 작전을 조만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בצפון הרצועה השלב הזה יסתיים. בדרום הרצועה נגיע להישג הזה והוא יסתיים בקרוב. 갈란트 장관은 고강도 전투의 정확한 종료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무력화 작업이 성과를 거둬 대규모 지상전에서 정밀작전으로 전환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자지구 전후 구상과 관련해선 팔레스타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בעזה חיים פלסטינים ולכן ישלטו בפלסטינים בעתיד. השלטון העתידי בעזה חייב לצמוח. 막대한 민간 희생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압박과 전쟁 비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고강도전 곧 종료를 선언해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전의 열쇠를 쥔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전쟁 축소 선언 직후 이라크 반자치 쿠르디스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본부와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를 공격했습니다. 모사드 등 공격받은 시설은 미국 영사관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미 영사관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에선 팔레스타인인들이 차량을 몰고 정류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하마스 배후 테러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가자지구 평화에 이르는 길이 아직은 멀고 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네, 미국이 최근 홍해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을 위협 중인 예멘 후티 반군을 행선지로 하는 이란의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지난 11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면서 지난해 11월 후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이란이 제공한 치명적인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미사일 한 발에 맞았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 대변인은 몰타 선적의 그리스 소유 벌크선이 홍해 남쪽에서 북상 중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전력이 있고 화물을 싣지 않고 수에즈 운하로 항해하다 피격된 뒤 항로를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통일전선 공작을 지시하면서 타이완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차기 타이완 총통의 분리와 독립 노선에 맞서 거꾸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가 당선된 직후 중국군은 잇따라 무력 시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후 타이완 해협에서 실제 무력 시위 양상을 보면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해 4월 2차 타이완 포위 때 하루에만 군용기 91대가 떴던 것에 비하면 일상적 수준이었습니다. 我们坚持以战领训，深化战争和作战问题研究，一起从难从严训练标准，努力锻造海上精兵劲旅。 시진핑 주석도 강력한 압박보단 타이완 애국 세력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양안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당 등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포섭을 주문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13일 선거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독립 노선의 추진력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과거 천수이벤 정부 때도 미국 무기 구입 예산이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미국도 타이완 독립에 힘을 싣기보단 정세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ty in the relationship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and for common efforts to preserve cross-strait peace and stability. 일단 중국은 강력한 압박 대신 포섭 전략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입지가 좁아진 차기 타이완 총통의 분리 독립 노선을 주류 여론에서 도려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주일 미군이 이시카와현 노토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미국은 지진 직후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일본 정부가 물자 수송을 지체 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일 미군에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카와현 노토의 강진이 발생하자 미국은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군 투입을 통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And our Japanese ally graciously hosts thousands of U.S. service personnel and family members. As you've heard from the President and the U.S. Ambassador, our military forces in Japan are ready to assist as needed. 그동안 우방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결국 수용했습니다. 자위대가 해온 물자 수송을 지체 없이 이어가기 위해 주일 미군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일 미군은 이시카와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고마스 기지를 거점으로 노토 반도까지 구호 물자를 나눕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여러 국가의 지원 제안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완곡히 거절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의 지원을 요청한 배경으로 독자 운송 능력을 가져 현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回転翼機等の輸送手段をすでに日本国内に保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自己完結可能な輸送力を被災者支援のために迅速に提供可能であること。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는 220여 명에 이르고 단전 단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난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난소와 빈집 절도 등 범죄 신고도 잇따르는 상황. 여기에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주 동안 진도 5 이상의 추가 강진과 쓰나미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폭설과 이어진 등 여러 난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군의 지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인사가 한데 모여서 인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5일간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크리스탈 어워드를 여배우 양자경 등 3명에게 수여했습니다. For me personally, action in the face of adversity opened doors, altered the course of my life, and made every dream of a little girl come true.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다보스 포럼은 각자 도생보다는 공존의 길을 모색하도록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신뢰의 재구축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합니다. ou de l'autre, trouver un chemin pour inclure la Russie. Il n'y aura pas de paix sans le mot aussi de la Russie. 또 기후변화 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디지털 격차 등의 부작용을 피하며 인공지능, 즉 AI를 인류 번영의 도구로 활용할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We are at a critical time in terms of how the interplay between AI specifically and technology and society will be shaped going forward. 이번 포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급 인사 60여 명과 빌 게이츠 MS 창업자를 비롯해 기업인과 학계 인사 등 2,8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 분쟁 당사국 정상도 포럼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사를 앞두고는 빈부격차 해소와 화석연료 감축 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성관계 영상과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를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비공개로 3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지난 12일 2차 조사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피해자 측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황 씨가 촬영에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힘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힘찬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가해 학생들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의자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60대 경비원 A씨가 두 번째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대 B군과 C군을 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을 막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 싱가포르 국적인 20대 여성 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이문동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휘경동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팝 그룹 인피니티 멤버 성종이 활동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성종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소속사 SPK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면서 지난 2022년 계약 체결 이후 약속한 계약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정산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종은 소속사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결국 지난주 협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왔다며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온몸을 꽁꽁 얼릴 정도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해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하지만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에는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1도, 부산 4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4도, 대전 4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영동지방은 낮부터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해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